어느 여자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참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부부교환 프로젝트. 일주일간 파트너를 바꿔 생활하며 관계를 회복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이 실험이 인간의 욕망과 배신을 기록하는 비밀 관찰이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교환된 젊은 여성이 바로 몇 년 전 집을 나간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이미 그 동생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모든 실험은 처음부터 계획된 복수극이었죠. 녹음기에 담긴 누나, 이제 그만 잊어요라는 남편의 목소리, 운영진 서류에 적힌 혈연관계 대상 포함이라는 문구. 그리고 마지막 밤 식사 자리에서 터진 폭로의 순간. 지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야 미연이야.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비윤리적 프로젝트 속에서 한 여자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우편함에 낯선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얀 봉투에 고급스러운 금박 글씨로 결혼생활 개선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엔 그냥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부부 상담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니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주일간 숙식 제공, 전문 심리 상담, 그리고 모든 비용 무료. 솔직히 의심스러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편 도연이 그 초대장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우리 한번 가볼까? 평소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사람 지금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최근 몇 달간 남편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거든요. 늦은 귀가, 잦은 출장,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습관. 제가 묻으면 회사 일 때문에라고만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보자. 우리 관계도 좀 돌아볼 겸. 남편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웃음 같았달까요? 일주일 뒤 우리는 정부에서 보낸 차량을 타고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리조트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현대식 건물의 넓은 정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호수까지.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고립된 느낌이 들었죠. 주변에 다른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리조트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차갑지만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총괄 진행자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런 목소리요. 로비로 들어서자 이미 몇 쌍의 부부가 와 있었어요. 다들 서먹서먹하게 서 있었죠. 누구 하나 편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처럼 뭔가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이겠죠. 진행자는 우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실험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간 이곳에서 생활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 일주일을 지내시게 됩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어요. 다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를 바꾼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진행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활 파트너를 바꾸는 겁니다.
같은 방을 쓰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이를 통해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도연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 사람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처음 들었어. 근데 뭐 어때? 실험이잖아.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진행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서명하신 동의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중도 이탈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여러분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서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대로 읽지 않았죠. 남편이 그냥 형식적인 거야라며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었고 저는 대충 훑어보고 사인했던 겁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파트너 배정은 즉시 이루어졌어요. 진행자는 미리 준비된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의 파트너로 배정된 남자는 조용해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민준.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색하게 답했죠. 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남편 도연의 파트너로 배정된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느낌.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도연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 편안했어요. 도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그 둘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둘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첫날 밤 저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잘게요. 불편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단순한 상담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일주일이면 금방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남편과 지연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지금 저 둘은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그냥 자고 있을까?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모든 참가자가 모였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과 지연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였죠. 지연이 밝게 말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지연 씨는요? 저도요. 근데 좀 어색하긴 하네요. 이렇게 낯선 사람이랑 같은 방에 있으려니까. 그들은 웃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제가 보기엔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마치 연인처럼요.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 후 진행자는 부부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활동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파트너와 함께 요리를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한 끼를 완성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리라니. 평소 남편은 요리에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주방으로 들어가자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민준과 함께 간단한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의외로 요리를 잘했어요. 집에서 자주 해요. 아내가 요리를 못해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슬쩍 옆을 봤어요.
남편과 지연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연이 김치를 썰고 지연이 양념을 넣고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십 번도 더 해본 것처럼요. 심지어 도연은 지연이 뭘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 필요하지? 하며 간장을 건네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가 끝난 후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지연이 묵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 화장대 위에는 향수병과 립스틱이 놓여 있었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고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도연과 지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고 도연의 손은 지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6개월 전, 8개월 전, 1년 전. 1년 전이요. 그때 도연은 제게 출장이 잦다고 했었죠.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재회였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공공연하게 만날 수 있는 핑계였던 거죠. 저는 방을 나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의 웃음소리, 그리고 지연의 웃음소리. 다음 날 아침 진행자가 모든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심리상담 시간입니다. 한 명씩 상담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상담사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프로그램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교환된 파트너와 이미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상담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둘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그들이 예전부터 함께 찍은 사진들을.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긴요. 저도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교환된 파트너에게 끌리고 있진 않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준한테요? 아니에요, 전혀요. 저는 그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해보세요. 당신 자신을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을 마주쳤어요.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남편과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오늘 상담 어땠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근데 좀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 교환된 파트너한테 끌리냐고. 지연이 웃었어요. 저도 같은 질문 받았어요.
뭔가 이 프로그램 의도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을 끌어내고 배신을 유도하고 그 과정을 관찰하는 거였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원래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챙겨온 거였어요. 저는 몰래 복도로 나가 남편과 지연이 있는 방 근처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 닫히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일주일만 지나면 돼.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도연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 잊어요. 누나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분명히 누나라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이 왜 나오는 거죠? 지연은 20대 후반이고 도연은 30대 중반인데요. 그런데 왜 도연이 지연을 누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잠깐. 혹시. 저는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미연. 저보다 5살 어렸죠. 미연은 예쁘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23살이었죠. 저희 부모님과 크게 다투고 나간 거였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미연의 본명이 김지연이었거든요. 저희는 보통 미연이라고 불렀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설마 그게 사실일까요? 저는 다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집중해서요. 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근데 언니 표정 보면 마음이 아파. 우리가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도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이미 시작했어.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 저는 이어폰을 빼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지연이 제 동생 미연이라면, 그리고 도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냈습니다. 민준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저녁 무렵 저는 진행자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부부교환 프로젝트 참가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눈은 빠르게 명단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췄어요. 김은주, 박도연 부부 마이너스 실험 어조 혈연관계 대상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연관계 대상이라고요? 저는 다른 서류를 뒤졌어요. 그중 하나에는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실험은 부부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며 혈연 및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신 반응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심리학 연구임. 참가자들의 감정 변화, 도덕적 갈등, 그리고 최종 선택을 데이터화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배신을 관찰하는 비윤리적인 실험의 대상이었던 거죠.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참가 동의서 사본을 발견했어요. 제 이름 옆에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체가 이상했어요. 분명 제 글씨체가 아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도연의 필체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서명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진행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저는 서류를 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혈연관계 대상 포함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행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부 교환이 아니에요.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연구하는 거죠. 당신의 경우엔 남편과 동생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이건 불법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행자는 동의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이 있잖아요. 당신은 이미 동의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남편이 위조한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당신과 남편 사이의 문제죠. 우리는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식당으로 향했어요.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모든 참가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진행자가 급히 들어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부부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신과 고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비윤리적인 실험이에요. 저는 지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제 동생이에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남편과 제 동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공공연하게 만날 수 있는 핑계였던 거예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미연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지연은 정말 제 동생 미연이었던 겁니다.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는 왜 날 몰라봐?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지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 동생이 제 남편과 그런 관계라는 걸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우린 닥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제 동생이랑 그랬던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미연이 말했어요. 2년 전부터야. 언니가 바쁘다고 나한테 도연 오빠를 소개시켜줬잖아. 내가 서울 올라와서 힘들어할 때 좀 챙겨달라고. 그때부터 우린 자주 만났어. 그러다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으니까요. 제가 동생을 남편에게 부탁했던 게 화근이었던 거죠. 제가 직접 두 사람을 이어준 셈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 내 잘못이네. 내가 너희 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다른 참가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혈연관계였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냐? 진행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전 여기서 나갈 거예요. 하지만 진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다 지나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진행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의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중도 이탈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의로 나가시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법적 책임이라니요? 이건 명백한 사기고 인권 침해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옆문도 뒷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열어요. 당장 문 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정하세요. 우리 방법을 찾아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건 명백히 불법이에요. 증거를 모아서 밖에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는 거였어요. 진행자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촬영하고 가능하면 참가자들의 동의서 원본을 찾는 거였죠. 민준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여기 참가하기 싫어했는데 갑자기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우리는 몰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망을 보고 저는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뚫렸어요. 화면에는 참가자들의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모든 참가자에게는 특별한 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조 마이너스 혈연관계, 비조 마이너스 전 연인관계, 시조 마이너스 직장 동료 관계.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관계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민준이 속삭였어요. 빨리 나가요. 누가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서 있었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숨기며 대답했어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진행자는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안 통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보안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민준이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규칙을 어겼잖아요. 허가 없이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USB를 꺼내들며 소리쳤어요. 이 안에 당신들의 범죄 증거가 다 있어요. 밖에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행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될까요? 우리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했으니까요. 저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따라왔어요. 복도를 달리며 저는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은 잠겨 있었어요. 보안요원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막막했습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건물조차 보이지 않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파 차단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보안요원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난간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보안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이거 던져버릴 거예요. 진행자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은주씨,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곤란하긴요. 당신들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게 더 곤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행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좋아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USB는 두고 가셔야죠. 안 돼요. 이건 증거예요.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증거가 뭐가 중요해요? 당신 남편과 동생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와서 증거를 모아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그 말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동생도 저를 배신했죠. 증거를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고발한다고 해도 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에게 말했어요. 좋아요. 프로그램 끝까지 참가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 앞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진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끝나면 모든 걸 설명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과 미연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고 저는 그걸 지켜봐야 했죠. 민주는 옆에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나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진행자는 모든 참가자를 강당에 모았어요.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각자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배신 반응을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배치되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참가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데이터로 만들려고 한 거죠.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참가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건 인권 침해예요. 고소해야 해요. 진행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강당이 어둠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비상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연이 미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미연아, 정신 차려. 저는 달려가 미연을 확인했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약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미 불렀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연아, 정신 차려. 제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미웠지만 미연은 여전히 제 동생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연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도연도 함께 탔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은 미연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모두 지쳤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난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비윤리적 심리 실험 논란, 부부 교환 프로젝트 참가자 1명 의식 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와 운영진은 모두 조사를 받게 됐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도연은 미연과 함께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몇 주 후 미연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미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미안해.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언니는 날 용서할 수 있어? 미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연은 제 동생이었고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사실 난 처음부터 도연 오빠를 사랑했어. 언니가 오빠를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하지만 오빠는 언니의 남편이었고 난 그냥 참으려고 했어. 근데 오빠도 나한테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린 그렇게. 저는 손을 들어 미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병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연의 잘못일까요? 미연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 잘못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잘못인지도 몰라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진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비윤리적 인체 실험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참가자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됐어요. 하지만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평화롭게 끝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미연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이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민준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아내와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그걸 확인시켜준 것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어요. 미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 나는 여전히 언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언니가 행복하길 바라. 미연이.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올려다보니 낯선 남자였어요. 네, 앉으세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부부교환 프로젝트 참가하셨던 분 아니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그때 느꼈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심리상담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실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대하는 상담이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줬거든요. 어느 날 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상담센터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좋아요. 해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이름은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처음엔 내담자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의 배신, 동생의 배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알아야 해요. 이 의심 속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아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선택을 해야 해요. 용서할 건지, 떠날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요. 상담이 끝나고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겠죠. 저처럼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몇 달 후 저는 미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연은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 미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언니, 나 도연 오빠랑 헤어졌어. 미연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우리 관계는 죄책감 위에 세워진 거였어. 언니를 배신한 죄책감. 그게 우릴 짓눌렀어. 결국 견딜 수가 없었어. 미연은 울었습니다. 저는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연아,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날 용서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더 이상 널 미워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미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추억,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 같을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헤어지며 미연이 물었습니다. 언니, 상담센터 이름이 뭐래?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다. 언니답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학교 다시 다니려고 해. 늦었지만. 늦은 게 어딨어. 화이팅.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부교환 프로젝트는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배신의 아픔에 대해, 그리고 용서의 의미에 대해 배웠죠.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후 상담센터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당신이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축하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민주는 새 직장을 구했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덕분에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저녁 같이 할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했습니다. 민주는 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였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요.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됐네요. 1년이 흘렀습니다. 상담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상담센터 앞을 지나가다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그 이름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부부교환 프로젝트는 저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저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이게 제가 찾은 의미예요.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밤이 되어 상담센터 문을 닫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소원을 빌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요.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시간 돼요? 같이 영화 볼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작은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부교환 프로젝트는 제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남편,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줬습니다. 강인함, 통찰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죠. 때로는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도연과의 추억, 미연과의 어린 시절. 하지만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예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이제 평범한 행복을 꿈꿔요. 누군가와 아침을 함께하고 저녁을 나누는 것.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함께 웃는 것. 그런 소소한 행복들 말이에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제 페이스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부부교환 프로젝트는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오늘 면접 봤어. 합격했어.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자랑스러워. 미연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잠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게 바로 삶이잖아요. 상담센터로 출근하며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죠.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요. 우리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물어가겠죠.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덜 아플 거예요. 상담센터 문을 열며 저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누군가, 혼란스러운 누군가, 길을 잃은 누군가.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이게 제가 부부교환 프로젝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상처받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회복하고 성장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인간이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맺으려 해요. 부부교환 프로젝트라는 지옥 같은 경험을 겪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더 강해져서요. 제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됐습니다. 여전히 보이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아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었어요. 그게 인생 아닐까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아픔과 기쁨이 섞여 있는 복잡한 여정.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면서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